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김진태 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차기 총선을 앞둔 데다 5년 만에 열린 현지 국감이었던 만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안부터 산불 이재민 주거 대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적된 사안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반도체 산업 등 도내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모쪼록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다양한 제안들이 강원자치도 발전의 자양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라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국민의힘 보선 참패, 후폭풍, 강원도에 미칠 파장은이란 주제로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15%포인트 차로 참패했습니다. 두 분이 분석하는 패인, 주목할 만한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 전 의원님. 이제 강서구청의 그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 2.1% 정도 졌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후보로 나섰던 김태우 후보가 한 2% 정도로 다시 이겼고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17.6%로 졌거든요. 결국은 강서구에 있는 서울 수도권의 중도층 민심이 떠났다. 예. 아주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결과를 빚었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저는 정의롭지 못한 공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후보자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찬반의 논리는 있겠습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 돼서 또 그런 사람을 바로 후보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사법부에서 잘못됐다고 판단 내린 사람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사면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다시 공천해서 그 선거에 뛰게 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공천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강서 지역 발전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결국은 강서구민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것에 큰 표차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냉정하게 교훈을 좀 삼아야 될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선거는 용산의 패배다, 대통령실 패배다 하는 것이고, 역시 여당 쪽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시스템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
그것은 지금 황 전 의원 말씀처럼 공천 과정에서도 물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용산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슈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개발해내서 유권자들한테 제시하지 못한 그런 선거였고요. 결과적으로 그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가 봤던 숫자는 뭐였냐면 뭐 참패했다 이런 것 못지않게 득표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더라.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줬죠. 보여줬죠. 그래서 뭐 이거 다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데다가 이 선거에 사실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양 정당이 다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지금 여당 쪽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패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진교훈 후보를 비롯해서 후보자가 12명인가 13분인가가 이제 나섰어요.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경선도 아니고 전략공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체제, 현재의 이재명 체제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선거에서는 의외로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승리의 가능성들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패배 이후에 임명직 당직자 전원 교체하는 김기현 2기 체제를 꾸리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를 임명했죠. 두 분은 김기현 2기 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국민의힘의 쇄신 방향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번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체제가 유지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김기현 체제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책임질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기가 억울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책임이 있어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리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지되면서 했던 새로운 당직 인선을 했잖아요. 그 당직 인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물론 조금씩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데 결국은 2기 윤핵관 체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2기 체제로 가지만 여전히 당이 책임지고 내년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인요한이란 분을 이제 비대위로 내세웠는데 이분이 정치 고관여층들도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비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훌륭한 분이고 이런 것은 인격도 훌륭한 분이고 하는 건 다 알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어려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한가한 인사가 아닌가. 그다음 이분이 무슨 개혁성이라든가 아니면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상황에 내세울 만한 인물인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변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반은 잘했고 반은 잘 못한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느 정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가를 봤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덜 충격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저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참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준엄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같은 식구로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 이겨야죠. 이겨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지금과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반은 잘못됐다. 예. 두 번째 반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이뉴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건 잘했다. 이분이 호남 분이세요. 그리고 비정치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차라리 비정치권에서 모셔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쇄신의 결과, 혁신의 결과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공하게 하려면 결국 당에서 전권을 주고 뒷받침해야 돼요. 이분을 또 어떤 혁신안에 대해서 흔들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내년 총선의 결과를 참패의 결과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또 기대도 좀 걸어본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 대한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비롯한 내부자들이 굉장히 힘을 좀 모아야 되겠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내년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남은 정권의 그 방향과 또 결국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결과물들을 이번 강서구청 선거의 결과물들을 받아들고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각오와 또 그런 것을 쇄신하려고 하는 행동,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신임 임명직 당직자 가운데 도내 의원이죠. 박정호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지만은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자리에서 사퇴한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황 전 의원님, 도내 정치권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죠. 물론이요. 예. 사실은 대단히 좀 아쉽게도 우리 도내에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도에 그만뒀죠. 예.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의원님도 사무총장에서 이제 중도에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은 선거 치르는데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 공천 실무를 총괄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고 이런 역할을 다 총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사실은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했고 또 기대도 걸어봤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돼서 대단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친윤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함께 할 때만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총선 준비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챙기고 같이 변화해가고 쇄신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도내 국회의원들이 좀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정치력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실히 크게 관심이 쏠린 거는 역시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었고 총선의 전초전 성격, 미니 총선으로 평가받아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 여권의 국정안정론보다 야권의 정권 견제론이 앞섰는데 과연 이 보수에 덮어친 강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그 지난 대선 이후에 지선까지 예. 분위기를 본다면 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총선에서 싹쓸이 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막 있었어요. 워낙 그 강원도의 그 보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이제 선거 결과를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그 민생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강원도처럼 어려운 도에게는 사실은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서민들한테야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의 대도시의 중산층들
중산층들은 상당히 마음이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제가 강원도의 정치 현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최소한 영서 지역, 춘천 원주 같은 영서 지역은 왜 아파트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이제 와서 뭐 이런저런 뭐 혁신 도시 뭐 이런 것 하면서 이제 모여 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어떤 정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그 다음 선거쯤에 강원도에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황 전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민심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아무래도 강원도는 이제 고령층들이 많은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강원도 전체 지역의 민심이 변했다 이렇게는 쉽게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도시 지역, 특히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데 중산층 밀집 지역의 민심에는 상당히 이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선거판도 보수 진영에서 긴장해야 될 선거판으로 바뀌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사실은 이제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도권의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네. 영향이 강원도에도 상당히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추세라는 건 있지만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후보자로 나서는 국회의원의 또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도내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또 후보자로 나설 뭐 이런 새로운 후보자들이 본인의 역량으로서 정말 민심에 귀 기울이고 또 민심에 화답하는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한 표 한 표를 모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흐름과 또 다른 또는 승리의 발판을 좀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 선거에서 손쉽게 당선될 수 있었던 구도라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상태라면 손쉬운 당선은 없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이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다수 의석을 강원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쇄신을 앞둔 여당 내 험지 출마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이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강원 그리고 서울 강남권의 3선 이상의 의원 등이 험지 수도권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될 텐데요. 도내 다선인 현역 의원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황 전 의원님? 글쎄요, 뭐 저는 도내 다선 의원 중에서 뭐 이런 험지 출마로 차출되거나 네. 그런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 의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구받을 수 있다면 저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핵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쇄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책임을 부여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갔을 때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만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또 쓴소리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좀 여론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성향이 아닌 그러게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수도권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차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강릉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잖아요. 네. 그만큼 지역 기반이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도 선거에서도 강릉에서 출마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에서 공천을 줄지 아니면 연말에 신당을 창당할지
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래서 신당 창당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복잡하고 긴 얘기들이에요. 뭐 이론적인 좀 말씀도 좀 드려야 되고 그러긴 한데 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 당을 만드는 건 쉽죠. 그러나 이제 그 당이 후보자를 내고 체제 안으로 정착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제도 때문이에요. 예. 대개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를 병립하고 있긴 합니다만 소선거구제는 중소정당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 제도입니다. 양대 정당만이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을 새로 만들어서 정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금 과연 이준석,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또는 뭐 지금 우리가 이름이 거론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당을 만들어서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두 분은 잘 공천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지배적이고요. 예. 물론 뭐 이준석 전 대표를 그냥 질질 끌다가 막판에 공천해 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노원병이라는 데가 워낙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정치권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고 제가 듣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정치 구도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구도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과반을 얻거나 다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뭐 100석이냐, 맥시멈 120석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목표는 뭐냐면 민주당이 과반을 갖는 걸 막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 자기네는 그만큼 못 가져가고 민주당이 못 가져가게 막으려면 누구냐면 제3자를 내세워서 이들이 일정한 의석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이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의 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판을 짜는 것. 이것이 여당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으로 점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10월 3주차 여론조사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긍정 평가가 30%였습니다.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에 6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위기에 빠진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타개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지금 하여간 제일 어려운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려운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것이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왜 그러냐 대통령이 크게 변하시던가 예. 아니면 두 번째 당이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던가 예. 그거 잘 아닌 것 같다 최근에 인사라든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당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그죠? 예, 이제 말하자면 차별화 정책을 취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보기엔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고 네. 그래서 아까 황 의원님이 자꾸 참패 이런 말씀을 총선 참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가능성도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예.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민이 주는 메시지를 좀 담아내고 그리고 당과 함께 이 변화를 추동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은 네. 작은 변화라든지 진정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번 선거의 결과물, 국민적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뀌려고 애쓰는 거라는 걸 보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도 좀 변화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받아들이고 예.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게 만들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존하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야당 대표 인정하고 그리고 뭔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모습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런 큰 변화들을
국민 앞에 좀 내놔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선정한 이슈는 어떤 건가요, 오늘? 네, 아주 간단합니다. 김칫국. 김치국. 네, 이거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또 자만한다. 만약에 예. 민주당이 또는 국민의힘도 말이죠. 예,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심하게 김칫국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많이 얼어 있다. 양당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홍 전 의원님, 저는 회초리라고 하는 회초리요. 예, 예. 국민이 때린 회초리를 정말 제대로 이 회초리를 왜 때리는지 예. 그리고 회초리를 맞았으니까 정신 제대로 차려야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시사인 이슈에서는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총선 이슈와 지역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계속 이 시간에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희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